봄 기운이 완연한 2017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단지 근처의 한 공원에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자퇴한 16살 김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뒤 김양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한 아이 부탁에 집 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함께 공원을 나선 두 사람. 그러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7살 아이는 사라집니다. 아이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고 밤 10시경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16살 김양이었습니다. 김양은 왜 아이를 살해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2017년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벌써 딱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게 2017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성년자가 더 어린 미성년자를 그냥 살해도 아니고 정말 잔혹하게 살해했던, 게다가 이 학교, 공원, 이 평온한 주택가 한복판에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요. 아파트가 가득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 구청이랑 경찰서도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이런 곳까지 파고들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을 건데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또 봄날이었고요. 친구들과 놀고 있었던 7살짜리 아이 하나가 실종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CCTV를 통해서 탐문을 하니까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지금. 예. 근데 사실 저 아이가 저 앞에 가고 있는 미성년자긴 한데요. 지금은 어른처럼 옷을 입고 있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놀던 아이들 말로는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고 저 여자에게 부탁을 했고 저 여자가 집이 가까우니 가자고 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멀지 않은 한 아파트 13층에서 두 아이가 내리는 모습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 여자의 집이 있는 곳으로 확인이 됐고 경찰이 갔을 때는 일단 두 사람 모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리는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 김양이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였겠죠. 네, 저도 지금 5년 만에 저 엘리베이터의 저 모습을 다시 보는데 다시 또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집니다. 당연히 저 엘리베이터에 탔던 김양의 집을 수색을 했는데 집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미널 테스트라고 하죠. 혈흔 반응을 찾는 테스트를 해봤더니 욕실이 글자 그대로 피범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저 아파트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고운 아이의 모습이 처참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옥상에서 발견이 된 거죠. 아유, 진짜 이 유족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좀 소개하는 것도 참 좀 그런데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왜냐 도대체? 그렇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휴대전화 그 때문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해를 했고 사실상 그 당시 순순히 자백은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행설수설을 했는데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고양이하고 노는 모습을 보다가 목을 졸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고양이가 괴롭히는 것 같아 말리려고 하다가 그랬다라는 범행 동기가 좀 납득될 수 없는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결국 이 아이의 어떤 시신을 어떻게 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봉투에 담아서 욕조에 그 옥상 물탱크로 가져갔던 것까지 지금 유기했던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잡히고 나서 심신미약, 그리고 또 우발적이었던 또 맨날 뻔한 그 레파토리를 또 읊어댔어요. 사실 좀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수상한 정황이 많은 겁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가해자의 행적을 조사했더니 가해자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살인을 하고 사체를 치웠어요. 그리고 또 욕실을 치우고 누군가를 만나러 외출을 합니다.
사체에서는 손가락과 죄송하지만 신체 일부가 좀 없어진 상황이었었고 경찰이 도저히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저 지금 환청이 들려요. 그리고 저는 다중인격자예요. 제가 아니라 엘이라는 제 안에 있는 존재가 나와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거 우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에는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검색한 기록도 있었고요. 또 주변을 아까 영상 보셨지만 엄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성인처럼. 거기 주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렇게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나서 했는데 저 모습으로 이미 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록에서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 도축, 밀실 트릭, 뭐 완전 범죄 이런 것들도 검색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뭐 심신미약의 심자만 들어도 저는 고개가 이렇게 절레절레 돌아가요 저는. 예?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 뭐 조현병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갖다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또 뭐 다중인격 또는 뭐 심신미약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이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안에 그 구금이 돼 있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뭐 책도 보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구치소 안에 있을 때 그 같이 있었던 그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자기들 보통 보면 안에 구치소에 자기 아이들 사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무서워서 다 치웠다 그런 얘기조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머리가 상당히 좋았는데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제 보도에 의하면 뭐 일단 그 어떤 뭐 이상한 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이제 그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된 그런 커뮤니티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자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이 김양이 말이죠. 나 정신질환 치료 받은 거 맞아요 하면서 뭐 그런 치료 내역까지 막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 네. 법원에서 이거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걸 냈냐면 정신과 치료 진단증이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양극성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진단증을 냈어요. 근데 저는 법원의 판사가요. 차라리 그게 맞았으면 싶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런 일을 벌여? 하지만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심신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을 때인 거지 단순하게 질환이 있다 그래서 그게 범죄를 면책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신장애가 없었다라고 봤고 다중인격 주장한 것도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가 즉각적인 대처하는 방법이겠죠. 변명의 일환인 거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저것도 그냥 법원의 판사가 그냥 자기 그 기분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검증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의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서웠어요. 공범이 있었어요. 이게 더 놀랍던 일인데요. 지금 이 가해자, 이 주범이죠. 이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이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누구를 만났던 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냐? 두 명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캐릭터 카페에서 만났던 사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계관 같은 걸 정해놓고 예컨대 뭐 이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캐릭터 같은 걸 만드는 어떤 그런 모임을 했던 걸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살인이나 뭐 시체 해부 이런 것도 좋아하고 특히 어떤 신체의 일부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걸로 보이고 이 두 사람은 약간 어떤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었나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동성이었는데 서로 뭐 그런 애정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양 변호사님. 근데 그 문자 메시지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두 사람이 그 당일날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요. 그때 사건 당시 때도 이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 충격을 받았는데 사냥하러 간다. 살아있느냐. 손가락이 예쁘다. 이건 재구성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화 속에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교수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재판부는 주범 그 김 모양에 대해서는 그 징역 20년, 공범 박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7년 3월 하순에 그 공범 같은 경우가 손가락이라든가 폐 이런 신체 일부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이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그 피해자를 목표로 삼아 가지고 어떤 그 아파트 옥상에 나중에 시신을 갖다가 유기하는 그런 어떤 잔혹함을 보였고, 특히 이제 범행 장소 주변에 있는 CCTV를 여러 번 확인을 함으로써 그걸 의식을 했고요. 또 사전에 자기 어머니의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요, 자기 층에서 내린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층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올라와 가지고 이야. 처음에 이제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해서 20년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근데 이상하죠. 왜 공범이 더 무기징역이에요? 둘 다 뭐 공범으로 봐도 되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징역 20년이고 그것을 시켰거나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소년법상의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특가법이나 이런 거 적용되면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지금 특가법상의 영리, 약취, 유인, 사체 손괴 뭐 등등인데 그래서 최대형 20년. 이 아이는 16세였거든요. 범행 당시. 근데 예. 이제 공범 같은 경우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19세에 해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된 행위를 했다고 봐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 자, 둘 다 항소를 했대요. 그런데 저 무기징역 받았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다고요? 감형도 엄청나게 많이 됐죠.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까지 감형이 될 그게 수 가능해요? 싶어 할 텐데 제목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저 공범이라고 하는 게 공동정범으로 사실상 같이 저 아이를 해친 걸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건 아니고 이 주범인 김양이 아이를 해치는데 일종의 정신적인 도움을 줬다. 그 해치는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살인을 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이다라고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쳤다라는 것과 누군가 해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줬다는 건 굉장히 이 제목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대폭 감형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 주범 김모양 16살에 지금 들어가서 이 범행을 저질러서 20년 살고 나오면 뭐 다 꽉 채워서 살고 나온다고 해도 36살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국에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영국의 그 메리벨이라는 거 아시죠? 그 10살짜리 그 10살도 채 안 된 어떤 어린 여자애가 영아 남자애들 둘을 살해해서 진짜 가장 어린 연쇄 살인범이란 그 타이틀을 얻었던 그 나중에 근데 뭐 청년이 돼가지고 출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자서전도 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저는 약간 좀 이런 상황이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유가족들은 지금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통상 그 피해자학에서 그 피해자의 유책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는 완전 무책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피해자의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도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건을 계획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아이를 갖다가 훼손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뭐 감형이 무기징역에서 13년이 되고 또 이 주범 같은 김양 같은 경우는 또 뭐 소년범 거기에다 잔혹범죄까지 해서 총 20년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30대 중반이면 우리 주변에 이제 나와서 우리랑 같이 전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뭐
자신의 어떤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갖다가 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선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정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어떤 그 결과가 뭐 현실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정말 많은 그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한 몇 년 뒤면 한 15년 정도 뒤면 아마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을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